사실 저는 지금도 떨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4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올해로 84세가 됐어요.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죠?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색깔이 있던 세상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에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기억력이었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연 느낌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확신했던 일들이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이요. 아들 철민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해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겠죠? 며느리들도 가끔 찾아와요. 큰 며느리 윤정희와 작은 며느리 김미라.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요. 항상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요. 며느리들이 올 때마다 제 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거든요. 옷장도 들여다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처음엔 정리를 도와주려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며칠 전에는 작은 며느리가 수첩을 들고 와서 뭔가를 적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서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첩에 뭔가를 써 내려가더군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제 서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이런 식으로 의심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요양원 얘기를 자꾸 꺼내요.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이 정말 좋아졌대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곳은 마지막 정거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가끔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요. 혹시 잠들었다가 깨지 못할까 봐서요. 그럴 때면 순자가 그리워져요. 옆에서 잔잔한 숨소리를 들려주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 계실 때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마치 가슴 위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요즘엔 TV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특히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요. 복잡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거든요. 그런 드라마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혼잣말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생생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상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머리는 점점 흐려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정말로요. 84세 노인이 혼자 살기엔 위험천만한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집은 제게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예요. 순자와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제 인생에 아직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뭔가가 시작됐어요. 아침 9시쯤 큰며느리 윤정이가 찾아왔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보통은 점심시간 즈음에 오는데 말이죠. 문을 열어주니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너무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두운 것도 아닌 뭔가 계산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무대에 선 배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제 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희 씨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청소를 해주겠다면서요? 고마운 일이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엔 미리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옷장 문 여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청소 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찾는 소리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확인 작업을 끝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점심때쯤 되니까 작은 며느리 김미라도 왔어요. 둘이 만나서 부엌에서 수군수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니까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상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어요. 그리고 서류라는 말도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말이에요.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나와서는 저한테 다가왔어요.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연습된 것 같은 미소였달까요? 마치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의사들이 짓는 그런 미소 말이에요. 미라가 제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양원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버님, 요즘 정말 좋은 요양원이 많대요. 시설도 호텔 같고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여행사 직원이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희는 제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체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뭔가를 결정했다는 걸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저를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준비시키는 거였을까요? 오후에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등이 많이 굽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거의 하얗게 됐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8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저 혼자 살기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거든요.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자꾸 까먹어서 달력에 체크를 해놓는데 그것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순자가 밥 먹어요라고 부르면서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혼자서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며느리가 해준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뭔가를 할 리는 없겠죠?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은 고요하지만 곧 거센 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며느리들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아들이 직접 올까요? 어쨌든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창문 밖을 보니까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틀 후 제가 예상했던 그 순간이 왔어요. 아침 8시에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아들 철민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더라고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실 때가 됐어요. 사실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뭔가 단호한 어조였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오늘따라 제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가 주름도 더 깊어 보이고 땀도 더 움푹 들어가 보이고 혹시 정말 제가 많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요? 철민이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조수석에 정희도 타고 있었어요. 왜 며느리까지 같이 오는지 의아했지만 혹시 제가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차 안에서 철민이와 정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간간히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할 때도 이상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철민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미리 예약된 특별한 진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니까 모두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저만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걸을 수 있는데 왜 휠체어를 준비했을까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평소 건강검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의사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혼자 계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넘어진 적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가끔 깜빡하는 것도 지난주에 가스레인지 일로 놀란 것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답할 때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의사가 철민이를 쳐다보면서 뭔가 눈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라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어르신께서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84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낙상 위험, 치매 초기 증상, 응급 상황 대처 능력 저하. 온갖 무서운 단어들을 나열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철민이는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가끔 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요. 제 아들이 의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 앉아 있는데 철민이와 정희가 또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빨리 준비해야겠어. 이런 말들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들이 제 방을 뒤지던 것, 요양원 얘기를 계속 꺼내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병원 방문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권이 없다는 걸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길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이 동네, 이 집,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할 날이 곧 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맞이해 본 적 말이에요. 마치 기차가 다른 선로로 바뀌는 것처럼 제 인생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철민이와 정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금방 가버렸어요. 평소라면 차나 한잔 하고 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바쁜 듯이 가는 걸까요?
혼자 남겨진 집 안에서 저는 소파에 푹 앉았어요. 갑자기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8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작고 무력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만들어준 반찬들이 있었지만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음식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걸까요? 혼자 살기엔 너무 늙고 무능해진 걸까요?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둘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예요. 84년을 살아온 경험도 쌓아온 지혜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오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바탕으로 뭔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제가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 정희와 미라가 함께 왔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음식을 들고 온 게 아니라 큰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정희가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놓더니 제게 앉으라고 했어요. 봉투가 생각보다 두꺼워 보였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A4 용지가 한 20장은 되어 보였어요. 글씨도 빼곡하게 적혀 있고 중간중간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도 보였죠? 뭔가 중요한 서류들 같았어요. 그러더니 정희가 첫 번째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어떤 요양원인지, 시설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인지, 심지어 제 방 번호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라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더니 이건 재산 관리에 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집과 통장을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서류는 의료진과의 상담 동의서였어요. 제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 가족들이 대신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 아실 거예요. 마치 제 인생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84년을 살아온 제 모든 것들이 그 종이 위에 글자들로 요약되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가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빨간 표시된 부분에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인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사인을 할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어요. 평생 써온 제 이름인데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 같았죠? 두 번째 서류에 사인할 때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결국 사인을 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가 가장 무거웠어요. 의료진과의 상담 동의서라니. 이건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84년을 살아온 어른이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인을 하면서도 뭔가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모든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나니까 정희와 미라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미라가 달력을 꺼내서 날짜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이 집을 떠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였어요.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순자와 함께 살던 이 집, 4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을 떠나야 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제게 준비물 목록을 주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져갈 물건들이 적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 몇 개. 84년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목록으로 정리되다니요. 목록을 보니까 사진 2-3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2-3장이요? 순자와 찍은 사진만 해도 수백 장인데 그 중에서 겨우 2-3장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그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제 사인이 적힌 그 종이들을 보니까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저녁 때가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보니까 이것들도 다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들인데 밤이 되어서 침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방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가 누웠던 자리,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오던 창문, 벽에 걸린 달력. 모든 게 추억이 될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옷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 순자가 사준 스웨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 이 중에서 몇 벌만 가져갈 수 있다니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순자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치우지 못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이 창문으로 본 마지막 밤하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84년의 인생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마치 시간이 2배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마도 마음이 바쁘고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봤어요. X표로 지나간 날들을 표시하면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죠? 6일, 5일, 4일.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84년을 살면서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옷장 가득한 옷들, 서랍 속 온갖 잡동사니들, 책장에 꽂힌 책들.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건 사진을 고르는 일이었어요. 요양원에는 2-3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 순자와 찍은 사진만 해도 한 상자 가득이었거든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사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이 사진은 철민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진은 순자 생일 때. 모든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겨우 2-3장만 선택해야 한다니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결국 3장을 골랐어요. 순자와의 결혼사진, 가족이 모두 모인 마지막 사진, 그리고 순자가 가장 예뻤을 때 찍은 사진. 나머지는 모두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옷도 고르기 어려웠어요. 평생 입어온 옷들인데 이제 몇 벌만 가져갈 수 있다니요. 순자가 사준 스웨터, 아들이 선물한 잠옷, 특별한 날에 입던 정장. 어느 것 하나 버리기 싫었어요. 며칠 동안 정희와 미라가 번갈아 가며 와서 정리를 도와줬어요. 두 사람 모두 열심히 도와줬지만 가끔 제가 이것도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순자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3년 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그 물건들 말이에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아직도 순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즐겨 입던 원피스를 만져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마치 순자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옷들도 이제 정리해야 하는구나. 순자를 완전히 보내드려야 하는구나. 그 중에서 순자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거였어요.
이건 꼭 가져가고 싶었는데 개인 소지품 목록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몰래라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건 정리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뭔가 짐을 덜어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떠나기 전날이 됐어요. 정희가 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가져갈 짐들을 가방에 넣고 남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했어요. 가구는 그대로 두고 개인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거실, 부엌, 침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벽에 있는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모든 게 추억이 될 거예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끓여 마셨어요. 순자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였어요. 그 맛을 음미하면서 이제 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침실에서는 순자가 누웠던 자리에 손을 얹어 봤어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나 이제 떠난다. 너무 외롭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창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봤어요. 이 창문으로 보는 마지막 밤이에요. 가로등, 이웃집 불빛, 멀리 보이는 산 실루엣. 모든 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사진을 찍어서 마음에 저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가끔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깨어났어요. 마지막 밤이라는 게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해도 지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유심히 봤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니까 정말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가방도 다 쌌고 집 정리도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구나. 84년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 거울 앞에서 84년을 살아온 제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다른 거울을 봐야 하는구나.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기분이요. 곧 철민이가 차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집과 작별하는 거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아침 8시 정각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이가 온 거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구나. 84년을 살아온 이 집과 정말로 작별하는 시간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철민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아마도 서둘러서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철민이의 표정이 보였어요. 뭔가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각오가 서린 얼굴이었죠? 평소의 따뜻한 아들 모습과는 달랐어요. 철민이가 제 가방들을 차에 실기 시작했어요. 84년의 인생이 담긴 가방 2개.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제 전부인가 싶어서 마음이 쓸쓸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이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제가 떠날 준비가 끝난 집이라서 그런지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차에 타면서 조수석을 봤는데 이번엔 정희가 타고 있었어요. 왜 또 며느리가 함께 가는 걸까요? 혹시 제가 중간에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익숙한 가게들, 자주 다니던 길들, 순자와 함께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철민이와 정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착하면 먼저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 30분쯤 달렸을까요? 차장 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그리고 점점 한적한 곳으로. 이상했어요. 요양원이라면 보통 시내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걸까요? GPS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기도 광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라고요? 서울에서 꽤 멀리 온 거네요. 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요양원을 선택한 걸까요? 가족들이 자주 면회 오기에는 너무 멀지 않나요?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요양원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철민이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 길을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능숙하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이 길을 알아본 거죠?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생각했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2층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마당도 있고 대문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요? 이게 정말 요양원인가요? 제가 상상했던 요양원은 큰 건물에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냥 주택가의 평범한 집이었어요. 철민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제게도 내리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차에서 내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앞으로 살 곳인가요? 대문을 보니까 김철민이라는 표찰이 붙어 있었어요. 김철민? 그건 제 아들 이름이잖아요. 왜 아들 이름이 이 집 표찰에 붙어 있는 걸까요? 점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열쇠를 꺼내서 대문을 열었어요. 마치 자기 집 문을 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요양원에 왜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서니까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고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치고는 너무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집 앞으로 다가가니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손자 민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인 민수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민수 뒤로 손녀 지은이도 나왔어요. 고등학생인 지은이까지.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왜 손자, 손녀들이 요양원에 있는 거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요양원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현관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했어요. 신발장에는 가족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집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파에는 제 둘째 아들 철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둘째 며느리 미라도 있었어요. 왜 온 가족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거실 한쪽에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다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 제 사진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 이게 뭔가요? 도대체 어떤 곳인 거죠? 왜 온 가족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양원이 아니라면 이 모든 상황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전에 계산된 미소와는 달랐어요. 진짜 기쁨이 담긴 미소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철민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새로 마련한 우리 가족의 집이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한순간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들이 제 방을 뒤지던 것도, 서류를 준비하던 것도, 병원에 데려간 것도 모든 게 요양원 보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제가 사인했던 그 서류들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달랐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아니라 합가 동의서였던 거예요.
재산 관리 서류도 요양원에서 관리받기 위한 게 아니라 새 집에서 함께 살면서 관리하기 위한 거였고요. 의료진과의 상담 동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플 때 가족들이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저는 그동안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도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이 요양원을 권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의미였던 거죠. 철민이의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몇 달 동안 이 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집을 보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1층에는 제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방을 마련해 놨고 화장실도 노인용으로 새로 단장했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까봐 1층에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큰 TV도 설치했고 책을 읽기 좋도록 밝은 스탠드도 놓아뒀어요. 부엌 쪽을 보니까 며느리들이 요리하기 편하도록 시설을 갖춰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동안 며느리들이 자꾸 제 음식 취향을 물어봤던 거구나.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이 드시기 편한지. 현관 옆에는 제 신발장도 따로 마련해뒀어요. 그리고 벽에는 제가 젊었을 때 사진들과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섭섭해하고 걱정했는지를요. 가족들이 저를 버리려 한다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손자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층 맨 끝에 있는 방이 제 방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쓰던 침대와 옷장을 그대로 가져다 놔뒀더라고요. 순자 사진도 침대 맞은편에 걸어뒀고 제가 즐겨 읽던 책들도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해뒀어요. 마치 제 원래 방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 벤치도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바람 쐬며 앉아 있으라고 준비한 거겠죠? 화장실도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뒀더라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높은 변기. 제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어뒀어요. 손녀 지은이가 자기 방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 있는 지은이 방은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제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구나. 민수 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벽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포함된 가족 사진이요. 손자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네요. 철수와 미라의 방도 구경했어요. 이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방을 넉넉하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거실에 앉아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거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이렇게 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들이 제 방을 정리하는 것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는데 철민이를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집을 마련하고 인테리어하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84세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해낸 거잖아요. 정희와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 모시고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까지 해주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해준 거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할 법도 한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84세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제야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행동, 표정, 말, 모든 게 요양원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던 거구나. 그런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건가요? 84세 늙은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꿈이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정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이 2층에서 떠드는 소리, 철민이가 TV 뉴스를 보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축복처럼 들렸어요. 민수가 제 방으로 와서 짐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에서 옷을 꺼내서 옷장에 걸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곳이 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몰래 가져온 순자의 목걸이를 꺼내서 서랍에 넣는데 민수가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어주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은이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왔어요. 식탁에 앉아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거였어요. 철민이, 정희, 철수, 미라, 민수, 지은이, 그리고 저까지. 정희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려뒀더라고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제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구나.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대학 얘기를, 지은이는 학교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손자, 손녀들도 함께 보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철수가 제게 이 집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버지께서 반대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병원에서 혼자 사시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병원 진단도 가족들이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고 한 거였구나.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밤 9시쯤 되니까 모두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어요. 아이들은 숙제하러, 며느리들은 설거지하러.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밤이었어요. 이런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 같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새 침대였지만 제가 쓰던 베개와 이불을 가져다 놔서 익숙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요양원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됐어요.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예전 집과는 다른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 집의 가족들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순자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이 함께 있어줘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사진 속 순자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희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하는 소리.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8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늙어서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는 거였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도 전해주고 84년의 경험이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된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요.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함께 TV 보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버림받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모셔지는 거였구나.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구나.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처럼 가족들이 멀어져 간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